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각 후보들이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이 문제가 다음 정권에서 누가 되든 해결될 수 있거나 해결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급하게 이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자 조동훈 선생님께 만 하루밖에 이제 시간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훌륭한 발표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동훈 선생님 발제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비정규직으로 예외적으로 하고 그다음 비정규직 사육 공시제도 같은 것을 갖다가 보자는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각 그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탈규제와 어떤 규제 블록이라고 두 개에 있어서 분석을 하고 또 질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패널 발제를 듣겠습니다. 먼저 그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가 좀 당황스럽게 이 자리가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동훈 교수가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무조건 거부하기는 좀 곤란하다 해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노동정책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크고 또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당선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당선된 사람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의 원래 생각대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은 이미 우리가 예전 정권이 거스를 때마다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말 어떤 정책이 이게 우리는 늘 보면 뭐 경제를 살린다 또는 뭐 이게 이제 보다 선진화된 국가를 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정작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식의 정책 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저는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그동안 정권을 교체해서 잡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국민을 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 그럼 국민의 실체가 뭐냐? 우리는 뭐 그 공리주의에 따라서 최대의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선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꿈을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막 그냥 한단 말이죠. 굉장히 진심 어린 표현을 하는데 국민 이제 저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꼭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노동자 인구가 도대체 얼마일까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적이 있나. 그러면 노동자가 적어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고통스럽다고 늘상 철탑에 올라가고 아니면 단식하고 아니면 대한문 그 외국인이 오는 데서 365일 텐트를 치고 있고 그것이 정말로 국민들의 눈에 거슬리면은 경찰 동원해서 싹쓸이 해볼 수도 있는데 싹쓸이를 못해요. 싹쓸이 못하는 이유는 그 싹쓸이 하는 자체가 대단히 부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고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란 말이죠. 적어도 수십만의 전투경찰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공권력 투입하면 대부분 싹쓸이 할 수 있죠. 못하잖아요. 국민을 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노동자들이 정말 피맺히게 절규하고 있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게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이 뻔뻔스러운
그러면 국민의 개념을 새로 써야 됩니다. 적어도 정규직 노동자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업을 영위하는 자와 재벌들이 국민이고 나머지는 우리 국민의 범위에서 배제된다라는 개념을 새로 써야죠. 그렇게 해야 국민을 위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그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걸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의 틀에서 보면 이런 거죠. 헌법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 32조로 가보면은 그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가보면 중간 착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사람의 그 어떤 노동에 개입해가지고 수수료 떼놓고 착취하고 사람 장사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람의 노동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벌이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거 안 하자는 거예요. 이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간접 고용이 왜 생깁니까? 비정규가 왜 생깁니까? 이 원칙적으로 들어와야죠.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는 노동의 유연성. 말을 이렇게 확장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정리하고 자유롭게 하겠다. 비정규직 자유롭게 사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뭡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노동의 경직성?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정말 노동자를 대단히 무섭게 보거나 이걸 하나의 상품이나 기계와 동일시하는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책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노동 정책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왜 없을까요? 지금 이거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자체가 골치 아프다는 거야. 왜 잘 되고 있는데 기업이 자유롭게 해고하고 기업이 그 임금 적게 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세계 경쟁력 만들어가지고 잘 수출하고 있는데 왜 딴지를 거냐 이거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될 거 이겁니다. 경제 성장이 하는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라는 걸 제대로 묻고 싶어요. 삼성이 현대가 자기 회사에 수십조 이거 현금으로 쌓아놓기 위해서 경제 성장하는 거냐? 그게 목표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성장 아무리 해봐야 비정규직들은 110만 원? 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한번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 지금 둘이가 있는데 아예 한 달 시키고 나면 100만 원? 가능합니까 그게? 학비 다 들어가고 뭘로 먹고 삽니까? 자기 마누라 도우미로 나가야 돼요. 노래방에. 이렇게 해놓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을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끝까지 반대시키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 과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공정임금 지급 원칙. 공정임금이라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저는 공정임금이란 말 듣도 보도 못하는데요. 이거는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차별의 가장 핵심은 임금이라고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자명해놓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표현을 노동법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표현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안 하겠다 하든지 이거 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내하도급 우리 노동의 역사가 다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사내 사장제라든가 그 안에 뭐 파견 뭐가 됐든 다 좋아요. 한 사업장 내에 들어가서
그 사용사업주가 지 감독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제대로 된 도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사업장 내에서는 그냥 쓰면 돼요. 자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한, 이건 역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사람을 쓰고 싶어. 어떤 업무를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업무에 필요한 거죠. 그럼 내가 고용하는 거죠. 왜 중간에 쓰게 합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주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고하겠다. 이것 때문에 계속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게 사내 하도급입니다. 제가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사내 하도급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도급을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도급이 그냥 민법 조항 비슷하게 갖다 놨어요. 지금도 도급, 진성 도급이 아니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 법이 들어왔을 때 도급이냐 파급이냐 지금 같은 행태를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현대자동차의 정몽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진성도급화 시키겠다. 진성도급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공정을 하나는 비정규직, 하나는 정규직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분리시키면 그게 진성도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사내 하도급 되기만 기다리고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내에서 중간 착취가 가능한, 그죠?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 고용을 원칙적으로 합법화시키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사내 하도급을 그 차별을 없애겠다? 차별을 어떻게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거든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합법화 시켜가지고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평준화 저하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용사유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답을 같은 하나만 비정규 사유를 규제한다고 했더니 이거는 노동시장 경제성이 높아져 있거든요. 제가 한번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상시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컨베이 벨트가 들어가고 계속 조립 라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고용을 했었어. 그죠?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이거예요. 품종을 바꾸니까 사람이 남아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해고시켜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두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것도 사실은 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 직접 고용을 해야죠. 다만 정말 아주 기간 짧게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걸 하도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윤 다 보고 사용자로서 지위와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법적인 책임은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비겁합니까? 솔직히.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그거라도 좀 제발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처벌 강화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 더 보면 그쪽에 오늘 내신 거예요. 그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지금 벌칙이 그 구제 명령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답답한 얘기를 했는데 구제 명령이 확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확정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8년 동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했더니 현대자동차가 무슨 꾀를 썼냐 하면 이걸 썼어요. 불법 파기는 맞다라고 다 기각시키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구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제 명령을 내렸더니 그 구제 명령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버립니다.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0년 넘습니다. 지금 현재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된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넘는 거예요. 그걸 들이대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지금 노동법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정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자영업자 맞나요? 정말 이거는 눈 가리고 앙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 이 특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책임 하에, 그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도대체 특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가 사용자가 자기 비용 절감하고 책임 안 지려고 그냥 너 가서 개인 사업자 등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면 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 아니라고 이걸 언변을 가지고 웬 학자들이 그렇게 유식한지는 잘 모르지만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노동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과연 내가 자유롭게 내가 내 책임 하에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사업자가 맞는지, 이건 정말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걸 맨날 보면 뭐 다양하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해놓고 요건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그냥 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의조로 얘기한 것은 지금 노동자들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국민을 위한다고 하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쪽에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비정규직법 그렇게 반대했어요. 근데 결국은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후회되죠. 후회되는데 이겁니다. 저는 제한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원천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건 제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간 착취를 어떤 식으로 건전할 거냐에 대한 사고방식, 패러다임의 변환이 없이는 지난 정권이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후보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과연 현실적으로 방향은 중간 착취라든가 사람 장사한다든가 차별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애자고 하는 방향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뭐를 지금 단시간에 폐지하자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게 현실성, 우리가 정말 노동에 대한 필요성인데 절차적으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권영숙 교수님 생각합니다. 장도 맡고 있는 권영숙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미디어에서 처음으로 대선 후보 토론회가 되게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많이 열리고 있는데 노동의제 토론회도 꽤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정규직 정리해고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선 노동의제 토론회를 하는 건 아마 이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각 선거평가에서 모두 다 참석해서 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혹은 노동 문제를 정치적인 의제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고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노동 관련해서 여러 프로젝트에서 모두 다 이제 노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아까는 참석할 수 없고 비정규직 관련해서
없지만 없다라고 했지만 소극적으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또 정책 토론회인지 정책 발표집에서도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13일도 안 남겨두고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영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흥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현실적인 사람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의 문제와 현실적인 대안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노동의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금에는 이제 현실적 대안을 찾기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게임에 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차별 해소와 고용 불안을 보상하는 고용 불안을 보상하는 조치와 차별 제재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우리 정리해고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 기간제 파견법, 단기고용 금지, 직급고용 의무화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언성이 현실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비정규직 50%로 제한하겠다. 재밌죠. 왜 비정규직을 50%에서 제한하죠? 왜 50%라는 그 비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모든 게 지금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왜 그럼 60%는 안 되나요? 40%는 안 되나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질문을 매우 근본적으로 하는 쪽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때 현실적인 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읽어야만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주의자가 되는 게 가장 현실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관해서 현실적인 문제. 이것에 관심 이해만 해주시는 거예요. 꼴통품 셀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하튼 제 생각은 과연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 보면 헛똑똑처럼 비정규직 그다음에 정리해고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사회가 나름 노동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구나. 그리고 선거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표를 얻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큼 문제는 심각하다라는 거죠. 문제의 심각성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냈고 선거 정치인들을 이 문제로 불러오게 만들고 어떻게든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경우는 노동자 표를 꼭 의식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중간층들에게 우리가 박근혜가 문재인이 그만큼 우리 사회 문제 케어한다, 신경을 쓰고 있다, 보살피고 있다, 그리고 통합적이다라고 하는 그 제치어나 모양을 만들고 싶겠죠. 진심이고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하고 이전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단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입을 때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7년 민주화개혁이 25년,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15년 동안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렇게 노동 배제적인 민주주의 하에서 이렇게 노동 문제가 가장 처음에 관심사가 되고 모두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점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지금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 부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해고는 뭐고 비정규직은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리해고라는 거는 뭡니까? 해고와 정리해고 차이를 아십니까? 정리해고라는 것을 마치 우리나라 한국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계속 있었던 제도적인 틀을 말하는 경제학자들까지 나오는 판인데 지금 그렇게 무식한 소리는 하지 않죠. 정리해 조항이라는 것은 매시브 레이버라는 거, 정리해고 조항이라는 것은
98년 노동법 개정 이후에 전면 시행되기 한 거고, 그 이전에 사실 개별적인 해고가 있었죠. 통상적인 해고라고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97년 이전에 한국 사회에는 해고가 없었다? 그건 아니죠. 통상적인 해고가 있었어요. 정리 해고가 없었죠. 소위 말하는 매시브한, 영어로 표현하면 죄송한데 매시브 레이오프, 대량 정리 해고도 사실은 대량 정리 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자본주의가 망했으니까 97년 이전에 한국의 자본주의가 망하거나 아니면은 자본가들이 대거 파산했습니까? 아니죠. 결국 정리해고라는 것은 97년 외환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 그런 위기 속에서 산물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계속 있어왔던 제도적인 틀이냐, 노동시장의 기본 정책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그 위기 탈출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진행되다가 우습게 코미디 같은 사안이 벌어졌는데 그게 서울 지하철 9호선이었어요. IMF 때 그 사회적 인프라를 민간 사업자 끌어들여서 주하다가 지하철 9호선에서 물린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표적인 또 하나의 사례가 사실은 더 중요한 사례가 정리해고이거든요. 외환위기 속에서 3년간 위해저항을 없애면서 전격적으로 시행됐는데 그 이후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리해고, 징계해고, 통상적 해고 말고 정리해고로 해고됐을까요? 우리는 그 수치를 몰라요. 우리 사회 안에서 정리해고라는 그런 대량적인 사회적 학살로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직업 전환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200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훨씬 더 많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더기로 가차없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경영의 입맛대로 가능한 이른바 정리해고, 이런 것들에다 또 하나는 변형된 온갖 종류의 해고가 있죠.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등. 거기다 또 비정규직들의 경우는 그들의 해고는 해고도 아닙니다. 노동법상 해고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합쳐야 한국의 해고 실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노동시장은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반면에 자본의 위기였던 외환위기는 어떻게 끝나고 지금 자본은 어떤 모습이죠? 2년 동안에 그 외환위기, 얼마나 외환위기가 종결됐어요. IMF에서는 한국은 외환위기 졸업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회복이 빨랐고, 그리고 그때 기억해야 될 거는 자본은 그 위기를 소위 말하는 국민의 도움으로 넘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부유해졌죠. 대자본들, 특히 한국의 고유한 재벌들은 더욱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재벌 개혁을 한다고 결국에 재벌들의 입맛에 맞는 기업들 매입 장치를 해주면서 더구나 나아가서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하면서 아주 자기들의 노동시장 부분을, 내부 노동시장을 아주 슬리밍하고, 그 다음 민주노조들이 나오면서 어떤 노동자 권리 투쟁 속에서 피해가는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비정규직도 만들어냈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해고 실체는 뭐냐면은 그 이전에도 이미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자본이 노동을 완전히 생사 역할권을 완전히 쥐고 있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 완성이 바로 정리해고거든요. 고로 정리해고가 있는 한 노동은 자본에 대해 죽어먹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가 있는 한 노동조합을 정상적으로 구성해서 자본에 대해서 노동의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고 노동의 조직된 힘으로 자본가의 어떤 정상적인 소위 말해 산업적 평화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런 식의 정리해고가 법조항을 존속하는 한 한국에서 노동에 대한 사회적 학살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게 정리해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리해고가 뭔지를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있는 정리해고 어떻게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맺혀놓고 조금 잘라놓고 여기가 저기로 갖다 붙이고 우리가 지금 무슨 꼴라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역사성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정리해고를 통해서 우리는 노동시장 문제라는 게 단지 산업정책, 경제구조, 수출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수준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크다는 각성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수준으로 노동시장의 문제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 거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이 크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공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공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23명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고가 사회적 학살이냐는 걸 이해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 자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가가 노동을 보호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 노동의 재생산의 위기가 있는 한
이게 주범이 정리해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나마 자본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노동력의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성 노동력을 좀 더 많이 끌어들여 민에서 만들겠지만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이미 있는 기관의 기둥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서 저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 사회적 수준의 문제를 정리해볼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정리해볼 문제를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정리해볼 속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정상적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50% 왜 50%여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선에서 50%를 만들 수 있죠? 아까 이제 조성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로드맵을 왜 없느냐? 로드맵 만들 수 없죠.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 50%를 만들기 위해서 상시 고용에서 얼마 부분을 직고로 만들어내고 간접 고용을 어떻게 폐지해서 어떻게 하고 기한 사유 제한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수학합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우 기계적이고 그런 점에서 그 공력 자체가 좀 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법과 현실을 일치시키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기간도 문제가 아니고 사용 사유도 문제가 아니고 고용 의제나 고용 의무도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우리나라 노동법 체제 하에서 노동자가 뭡니까?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상용 고용 노동자, 상용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 사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예요. 누가 노동자냐, 누가 정규직 노동자냐는 문제입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누가 노동자고 누가 정규직 노동자냐라고 하는 거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사실상의 고용관계 속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특별법을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법으로 다시 제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준을 정하고 다른 기준을 정해서 다시 덧붙여서 그걸 우회하게 만들고 이렇게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너무 단순한가요? 그렇게 생각되고 최병선법을 만들고 무슨 법을 만들고 한 세 군데에서 최병선법 만들다 왜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법을 자본이 있는 노동 관련법을 우회하도록 만드는 모든 특별법을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사회 노동법 괜찮거든요, 나름. 그걸 잘 지키도록 만들고 그 다음은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돼요. 무슨 자기들이 시혜적이고 권리를 부여하느냐 왜 그러십니까? 노동법에 따라서 노동자를 규정하고 모든 그런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간주해주면 그들은 그 노동권을 가지고서 자기들 스스로가 자본과의 관계 속에 자기들이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일시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비정규직으로 보면 돼요. 단기 고용, 특정한 사업의 이유로 단기 고용되어 있는 자들,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는 사람, 한국에서 법정 노동시간 외로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사람, 시간제 노동자들, 일용 노동자들 일부, 그 다음에 사업상의 필요로 있는 일부 사람들, 휴직, 결혼 채우는 부분, 이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지금 한 점에서 보면은 새누리당의 이야기는 사실 가장 낮은 그리고 기존의 구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차별 지정을 해주고 근로 불안을 보상하는데 가장 제가 말했잖아요. 근로 불안의 상태이나 노동은 자기 권리를 가질 수 없는데 근로 불안을 뭐로 보상해주죠? 예. 그런 점에서 이야기는 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 제한을 할 때 제한을 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고용시장이 위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고용시장의 그런 현상입니까?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왜 문제가 되죠? 유연하게 그런 것인가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됐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거의 개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자리 혁명을 하는 일자리 개념을 바꾸겠다고 좋아요. 제가 말한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용 제한을 하는데 간접고용 취업사하고 상시 업종은 직접 고용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직접 고용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이제 조동 선생은 다른 두 후보한테 그런 게 없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직접 고용이라는 게 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계약적으로 만드는 직접 고용인지 왜 이렇게 우회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기왕이 있는 특별법으로 있는 모든 법들을 두고서 조금씩 개선해 나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 금기법의 24조 1항을 수정하고 2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두 조항이 충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정희 후보 또 이야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기왕에 민노당 쪽에서 민노당을 전신으로 하는 정당에서 노동 관련해서 그리고 부정규직 정리의 문제가 이 정도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여전히 1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를 여전히 기간 개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통당보다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조동 선생님 말이 들리는데 김성현 후보의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 이야기에 가장 부합하는 이야기이긴 하네요. 여기 말하는 건 기본적인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기왕의 특별법들을 다 폐지하고 있는 노동법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민주통합당에서 말하는 전국민 고용평등법 이름이 어렵다. 전국민 고용평등법 미국에 있는 Equal Opportunity Act 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Equal Opportunity Act를 왜 만드느냐 보면 사실 우회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직업안정법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있는 법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온갖 방식으로 양산되는 변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회하고 그 회피하는 수단들에 대한 징벌적 수단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제가 약속한 바가 있어서 새누리당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쌍용자동차에서 10월 쌍용자동차 지부가 어제 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더군요. 새누리당 한노희 의원들께서 이제 대선위의 국정조사 실시에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당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을 할게요. 그분들 질문을 제가 대신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첫째도 뭐냐면은 그게 당론입니까? 대선위의 국정조사 실시가 당론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그 시기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박근혜 후보의 약속이기도 합니까? 그 다음에 국정조사 외에 쌍용자동차 관련한 해법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월미꽃길과 그 다음에 7일자 처벌을 이야기하더군요. 그거 포함해서 간단하게 보신 김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희 선생님 발표해 주십시오. 오늘 뉴욕에 여러 가지 감회가 듭니다. 네. 50% 제한 법률은 진보진영이 민주노동당하고 다른 정당은 없었으니까 안 들어주신 분들은 있었겠죠. 있을 때 정책이고 제가 그 만드는데 기여를 해줬던 네. 절반으로 줄이자. 절반의 근거는 OECD 평균으로 맞추자. 이 정도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하냐. 의료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일단 줄여놓고 해야 된다. 법제도 바꾸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고 오래 걸리니까 줄일 수 있는 정책하고 병행돼야 된다. 스페인 노래를 변형시키는 적용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진보 진영, 민주노총, 이런 것들이 대규모 이쪽 저쪽에서 그게 활용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온전히 받아서 발전시킨 진보 진영에서는 좀 더 체계화를 진행하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답변 중심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립 서비스라서 진정성을 어디까지 보여야 될지. 집권 가능성이 있는 부정당은 이제 담당 노동 정책 공약을 담당하시는 분이 작성하는 거 같아요. 어디까지 잘 모르겠고 집권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진보 진영의 새 정당은 사실
사실은 그건 말이니까 전문가가 있으나 참 어디까지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안에서 들어가서 논리적 정확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것이 투비하는 방법을 따지는 방식으로 있습니다. 순서를 제가 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선호도와 제 선호와 상관없고 말을 하는데 좀 더 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민주당, 새누리당 그다음에 진보당이 이렇게 순서되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초창기에 나왔던 정책, 참여정부 버전에서 좀 더 나아가겠다고 했던 것을 가장 강한 버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건에서. 제가 그 치명적인 한계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얘기도 대체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비정규직 줄이는데 유인책, 기업에게 지원금만 주는 정책으로 안 된다. 라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금 가지고 재정 조달도 하고 효과도 높이는 그런 게 답변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책에 구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대졸 청년실업 의무고용제 저도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상품으로 10여 년 전부터 민주노동이라고 시대로 썼던 건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는 대졸의 치우치 문제가는 진단협회를 제기한다. 그리고 밑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아서는 해결을 못한다. 보존 정책이 중심돼야 된다라는 걸 대졸 정책이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화려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하려고 그렇다라는 얘기도 여기에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누가 만들었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답변에는 포함시킨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얘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하는 총액인과 문제, 형평까지 안 건드리면 소용없는 거다. 이 얘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다 포함해서 제대로 구현한다면 이제까지 참여정부 버전에서 한 개로 작용해서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만들어냈던 정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어떤 큰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하는 문제들을 건드리는데 진일보하는 것인데요. 이게 실무자의 판단인지 정책인지 그리고 정책이라도 하더라도 그게 실현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등등입니다. 산업경제정책을 병행해서 노동정책을 그 하위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 없애겠다. 이 얘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실제로 정책 공약 중에 위상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 기계약직 문제, 간접고용 문제 이게 핵심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전향적인 걸 못하면 하나도 진행시킨 게 아닌데 위기개혁직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동일같이 동일노동임금을 실시하겠다는 고민이었다. 그거랑 같이 한다. 그건 해결되지 않는 트랙입니다. 항상. 그런지 이쪽 민주통합당 정책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잘 되면 단계적 접근이고 안 되면 떠넘기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있습니다. 의학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학직이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게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얘기가 없습니다. 뭐 재고용화, 인원위탁 재고용화 얘기가 있죠. 표현은 돼 있습니다. 실무자 생각인지 아닌지 그걸 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 지금 하고 있지만 간접고용 못 건드렸습니다. 가상콜센터 못 건드렸는데 못 건드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원위탁 한개 3주랍니다. 서울시가. 가상콜센터는 그중에 일부분이고 2천억짜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할 거냐. 하려면 할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있는 얘기죠.
공업은 민간위탁 직접 고용으로 재직영화하겠다. 어떻게?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0% 총액이익권비세는 없는데 경영평가제는 언급 없습니다. 경영평가제에서 그걸 다 하려면 경영평가제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거의 해체시키는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말이 난무하는 시기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 번만 들여다보면 흔히 드러나는 문제를 그냥 버젓이 내놓는 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사유제한, 동노동임,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파견법 개정, 또 이제 파견법 철폐가 아니라 직업안전법 강화, 인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통과를 했습니다. 직관적 대책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어 관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현행 법체계 내 상호 조정에 불과합니다. 현행 법체계 구조, 틀,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는데 크나큰 한계로 작용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파견제법, 공노동임 조항, 차별금지 조항, 이런 핵심 틀대로 구성되어 있는 틀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구조적 한계가 있을 텐데 구조적 한계의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이걸 개별적으로 다 뜯어고치면 정합성이 있는 거죠. 그 막상 실행하려면 노동부 관료들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참여정부 측에 조금 하려다 아무것도 못했죠. 그 수준하고 똑같이 않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뭘 하는 것 같아서 말은 난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할지는 아무도 모르겠다. 참여정부 수준 반성한다 하는데 더 나아질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니까 모든 얘기를 잘 포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정책성이 나타납니다. 동네공 문제 이쪽이 가장 기니까요. 그래서 이만큼 분량으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너무 사회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문제는 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쓰고 비정규직 우선예고 문제, 정리해고 과정, 비정규직 대책 문제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해서 요구한 많은 요건들을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의 해고 방지 문제를, 우선 해고 방지를 법체계로 접근하지 않고서 정직 노동자들이 잘해야 되는지, 정직 노조가 잘해야지, 민주노총이 잘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체계로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고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의 상호 관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이 사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묘한 논쟁이 벌어지죠. 정리해고 여고 강화하면 정규직 고용시장 보호되고 이중노동시장 구조에서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 심화되고, 그래서 정리해고 문제 여고 강화됩니다. 이게 참여정부가 했던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일로 따르기고 저건 따르기고 결국 그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의 유연성 구조에 대해서 어떤 칼을 들이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들이대야 되는지 순서를 제대로 못 잡으면 막상 들이대지 못한다 라는 점을 고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고제 자체의 효용과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분이 없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전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과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리해고제 없애겠다 이 얘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 자체가 남용되고 있고 과도하게 노동자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파장이 비정규직 문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려가 필요하다. 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답변이라서 여기도 립서비스라는 문제가 남아있죠. 이조차도 립서비스라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어쨌든 현행 제도를 미시적으로 조정하겠다. 전부 다 약간씩 자클릭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보전을 하는 거죠. 언급이 이렇습니다. 유연성 기준을 유지하고 지나친 책임과 남용을 해소하다. 이게 비정규법 제정 취지가 참여정부 말고 전체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이 취지하에서 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저는 못 보셨는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정례부제에 대해서도 불기업 유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그냥 이자 전체 답변이 립서비스입니다. 그 안에서도 또 립서비스가 그 요건 강화 제도용 문제에 대해서 구별하다. 변제를 확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 정례정부가 몇 비정규직 정례부 틀을 직전 정부, 의미 있는 직전 정부니까 틀을 놓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가 것 같습니다. 노동의제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노동의제 전반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 없다. 근데 적어도 양극화 의제로 하든 선민 의제로 하든 불평등 빈곤의 확산의 문제로 접근하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담아야 된다라는 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정부가 양극화가 확산되는 시점에 대응에 실패한 정부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에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신의 차후적 정권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될 거냐. 노동의제를 무시하는 게 이 정서상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양극화의제, 서민의제로서도 이 노동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 정례부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낙습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의 합습한다면 정말 한국 사회가 몇 년 동안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심각해지는 불평등의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는 누가 해도 그놈이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정치의 계절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전향적인 정책 조금이라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명박 정부보다는 조금 나야 되지 않을까. 예, 진보 진영에 대해서 여러분 언급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요한지 좀 고민은 되고요. 10여 년 만들어진 정책, 대표 상품들이 아마도 다 내주고 자기 대표 상품은 없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강조만 있는데 대표 상품이 없습니다. 있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는 거죠. 개별적 완성도도 과거보다 떨어집니다. 전반적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총체성이 필요합니다.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정례고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변화는 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좀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까지 해왔던 것의 연장선을 발전시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예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시했던 수준을 반복하고
그래서 시대는 지났는데 내 거는 남들이 바꿨었는데 내가 더 진전을 못합니다. 해보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패널